정부가 이번 주 금요일에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체계상 가장 높은 4단계가 6주째 시행 중이고 비수도권에서는 3단계가 4주째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람다 변이 유행국을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람다 변이는 지난해 10월 페루에서 처음 확인됐으며 최근 남미 지역에서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긴급 사태 연장으로 인한 일본 도쿄의 경제 손실이 37조 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도쿄올림픽 개최에 따른 경제 효과의 2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미 보건당국이 이번 주 백신 접종 완료 8개월이 지난 모든 미국인에게 세 번째 백신 접종, 부스터샷을 권고할 것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백신 효력 감소에 따른 돌파 감염도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약물 복합체 기술은 약물에 항체를 붙여 암세포 등 표적을 좀 더 정밀하게 타격하는 기술입니다. 잠시 뒤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약물 복합체 기술 전문 기업인 인투셀의 박태규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는 22일까지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여부를 포함한 방역 대책이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금요일 발표를 목표로 현재 확산 추이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유행 통제가 쉽지 않지만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현재 수도권은 4단계가 6주째, 비수도권은 3단계가 4주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 남미 국가 등에서 퍼지고 있는 람다 변이까지 유입이 우려되자 정부가 람다 변이 유행국을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 격리 면제가 제외되는 국가에 람다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을 포함하는 것을 질병관리청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람다 변이는 지난해 10월 페루에서 처음 확인된 변이로 최근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우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도입 지연과 관련해 구매 계약에 있어 연 단위로 공급량을 정한 뒤 세부 계획은 추가 협의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모더나사의 백신 공급 차질과 이에 따른 불공정 계약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손영래 반장은 앞서 지난달에는 모더나 백신의 공급이 8월로 미뤄진 것과 관련해 계약 조건 자체가 연내, 반기, 분기 등의 공급 일정에 귀속돼 있어 월 단위 공급 지연에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지역 학교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2학기 개학을 시작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전면 등교를 확대할 방침임을 내비쳤습니다. 조 교육감은 17일 서울 강서구 월정초등학교를 방문해 거리두기가 3단계로 낮아지면 2학기 전면 등교가 가능하고 4단계를 지속해도 다음 달 6일부터 밀집도 3분의 2 수준에서 등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4단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밀집도 3분의 2 총량이 유지된다면 오전, 오후반으로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면 등교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진단을 위해 도입한 자가검사 키트가 지역의 숨은 감염을 더 빨리 찾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시는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해 확진된 사례는 지금까지 641건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집단 발생 우려가 큰 곳에서 주기적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며 검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런 조건에 맞는 방역 취약시설이나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폐암에 걸린 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20명의 폐암 환자가 확인됐는데 무엇이 원인인지 알 수 있는 해외 연구 사례들이 있습니다. 기름을 이용해서 고온으로 조리할 때 생기는 초미세분진, 이른바 조리듐이라는 물질을 계속해서 들이마시는 게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진은 급식실 환경 실태 파악을 위해 실제 근무 영상들을 제보받았습니다. 한 초등학교 급식실. 대형 튀김솥에서 탕수육을 건져 올리자 희뿌연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조리사가 가려져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거의 다 조리대를 다 써야 되니까 이것저것에서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다 위에서 올라가면 모르는데 그것이 처리가 잘 안 되는,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 안 되니까. 허연 연기가 가득한 고등학교 급식실. 조리를 마친 대형 구이판을 청소하려고 세정제를 뿌리고 가열하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그거를 깨끗하게 지우라고 위생관리를 하라고 하거든요. 물을 부어서 달궈서 그 약품을 이렇게 하면 연기가 엄청나게 뿜어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연기가 막 목으로 눈으로 다 들어가면 폐가 이렇게 막 타들어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런 연기를 조리휴미라고 부릅니다. 주로 기름을 이용한 고온의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에어로졸 형태로 변한 미세한 기름 입자에 각종 재료가 타면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와 다핵 방향족 탄화수소 등 각종 휘발성 발암물질이 엉겨붙어 만들어집니다. 미세먼지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성분들을 봤을 때 그런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거고요. 미세먼지 자체도 이 폐암의 유발성이 굉장히 큰 거고, 근데 거기에다가 더 독한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름은 100나노미터 이하로 초미세먼지보다도 25분의 1이나 작습니다. 사람이 호흡하면 폐포 깊숙이 침투해 염증을 유발합니다. 너무 작다 보니까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고 그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표면적들이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폐포 자체에 더 흡착이 되게 되고 또 그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발암성 물질들이 폐에서 더 여러 가지 반응들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국제암연구소 IARC는 지난 2010년 연구 보고서에서 조리움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이완에서는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조리 환경에선 폐암 발병 위험이 최대 22.7배나 급증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지난해엔 조리움이 폐암 위험을 최대 3배 높일 수 있다는 중국의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미세한 발암물질이 오랜 기간 폐에 쌓이고 쌓여 암으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보통 나노입자라고 하는데 폐포 깊숙이 들어가고 폐포에서 혈액을 타고 각 조직으로 가서 폐암뿐만 아니고 여러 심혈관계 질환도 영향을 주고요. 이게 대표적인 것들이 석탄먼지, 또 담배, 연기. 하지만 급식실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조리움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등에 대한 국내 연구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제휴업체 무제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갑자기 축소하며 대규모 환불 사태를 빚은 머지포인트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도 않고 포인트 형태로 선불 전자지급 수단을 발행해 영업한 혐의를 받습니다. 무제한 20% 할인을 내걸어 회원을 100만 명까지 끌어모은 머지플러스는 최근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기습적으로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도 축소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신입사원 정기 채용을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는 분위기 속에 삼성그룹이 예정대로 공채 형태로 신입사원을 뽑습니다. 삼성은 다음 달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채용 공고를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SK그룹은 하반기에 마지막 그룹 공채를 진행합니다. 앞서 SK그룹은 내년부터는 계열사별 수시 채용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상시 채용으로 전환한 LG그룹은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등 회사별로 채용을 진행하고 LX그룹도 회사별로 하반기 채용을 실시합니다. 샤오미가 2분기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2분기에 샤오미가 전체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 선두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2위 삼성전자는 러시아와 독립국가 연합을 제외한 유럽 시장에서는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삼성이 일부 지역에서 1위를 빼앗겼지만 이는 코로나19로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5월과 6월에 생산 차질을 빚은 데 따른 일시적인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삼성이 3분기에는 다시 선두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중저가 A 시리즈가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로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선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벌집 관련 출동이 지난해보다 늘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서울시가 벌집 안전조치로 출동한 건은 모두 2만 928건으로 이 가운데 7월에서 9월에 15,292건이 몰려 전체의 73.1%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출동은 3,8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3% 증가했습니다. 서울소방당국은 최근 폭염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등산과 추석 벌초를 비롯해 야외 활동이 많은 9월까지는 벌쏘임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연휴 기간 이동량 증가로 인한 추가 확산 우려가 큰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 안에 거리 두기 재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연휴 이후 첫 평일이었던 화요일에 1,80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 주 전에 비하면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숫자인데요. 현재 상황부터 진단해 주시죠. 일단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규모는 1,800명대 초반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휴 영향이 반영돼서 1,800명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예측이 틀리기를 바라지만 내일은 지난 8월 11일 2,000명을 넘어섰던 2,222명 수준을 넘어서 또다시 2,000명 수준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내 확진자 가운데 델타 변이 감염 비율이 85%를 넘은 데다 연휴 기간 이동량도 늘면서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감염자 수가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일단 확산세를 꺾을 만한 추가적인 조치가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델타 변이 우점률이 계속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환절기가 도래를 하면서 이런 계절적인 요인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더군다나 지금 개학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변수로 작용해서 백신 접종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정부가 이번 주 안에 거리 두기 단계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더 고려돼야 할까요? 일단 대표적으로 지금의 방역 조치에서 가장 미흡한 부분 중에 하나는 낮 시간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저녁 6시 이전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사적 모임 제한 조치만 있지 그 이외의 방역 조치는 사실상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이 낮 시간에 대한 관리 방안이 추가적으로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낮 시간대의 방역 관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2학기 등교 수업이 시작되면서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일부 학생이 등교하게 됐는데요. 교내 감염을 막기 위해서 지켜야 할 최우선 방역 수칙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가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환절기이기 때문에 이제 감기가 유행을 하기 시작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에 보내지 말고 일단 하루 이틀 경과를 본 다음에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바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사이에 어떤 호흡기 유사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이 등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 대한 보다 면밀한 그리고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유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게 최우선 방역 조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정부가 오는 10월까지 전 국민의 70%에 대해 2차 접종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당초 11월 목표보다 한 달을 앞당긴 건데요. 지금 1차 접종률이 46%, 2차 접종률이 20%를 간 넘긴 상황인데 정부 말대로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일단 정부의 발표를 이 한 달 앞당긴 걸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 백신 수급만 원활히 이루어지게 되면 충분히 가능은 하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다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일단 기존의 11월 집단 면역 달성 이 목표는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게 2차 접종 후 2주 후를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밝힌 것처럼 10월까지 전 국민 70% 2차 접종 완료.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10월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하게 되면 그 뒤에 2주 후에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11월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두 가지를 글쎄 어느 쪽의 의도를 가지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지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나 이렇게 서로 다른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원활한 백신 수급 상황이 관건이 되겠군요. 자, 60세에서 74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접종 예약이 지난 2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약률이 16일 기준 23%로 나타났는데요. 고령층 미접종자의 예약률을 높일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고령층에서 백신 접종을 안 받으신 분들의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 이상 반응 우려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보건당국 차원에서는 이 이상 반응의 가능성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방안 중에 하나는 접종 용량, 지금의 표준 용량보다 적은 양을 접종해서라도 접종을 이루어지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진 차원에서 접종을 그러니까 그 해당자에 대한 어떤 민원 같은 어떤 소통 창구를 통해서 실제로 접종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만일 그분이 이상 반응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이상 반응 가능성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여러모로 백신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돌파 감염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연령별 돌파 감염 추정 사례 비율을 보면 30대에서 가장 높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돌파 비율이 감소했는데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7월 2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누적 돌파 감염자 수가 총 1,132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연령대로 보면은 30대가 가장 높고 40대, 50대 이런 순서로 가고 있는데 일단 젊은 층 30대, 40대에서 높게 나타난 이유는 사회활동량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여기에 실제로 당시에 분석을 할 당시에 백신의 종류별로도 돌파 감염이 이루어진 사례들을 비교 분석했거든요. 근데 얀센 백신이 가장 높습니다. 52%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 주로 국내에서 얀센 백신이 접종된 연령대가 30대, 40대 연령대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회활동이 왕성한 부분 그리고 백신의 종류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회 활동량이 많다는 점과 백신의 종류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앞서 방역 당국은 자녀 백신에 한해서 30세 이상에게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허용했습니다. 이를 두고 의협이 심각한 우려를 표했는데요. 정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의협 측의 어떤 입장은 예방적 효과 대비 백신 관련 이상 반응, 특히 주요 이상 반응의 위험도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을 때 더 높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연령대로 보면 40대가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우리가 연령대 설정을 한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희귀혈전증 발생 우려거든요. 네. 근데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한 1,000만 명 정도 이상이 맞았는데 그중에 이상 반응으로 인정된 케이스는 2건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당 0.2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외 사례에 비해서 크게 최대는 30배 이상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접종 실제로 지금은 접종 권고 연령은 50대로 되어 있지만 가능 연령은 30대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거는 오히려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미국 보건당국이 이르면 이번 주에 그 접종 완료 8개월이 지난 모든 미국인에게 부스터샷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8개월이라는 기간이 설정된 배경은 뭔가요? 일단은 화이자 측에서 부스터샷 1차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2차 접종 이후 2차 접종을 마치게 되면 96% 정도의 예방률을 보이는 반면에 8개월 지나면 84%로 줄어들더라. 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부스터샷을 하면 델타 변이를 포함한 코로나19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항체를 보인다라는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발생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8개월이라는 딱 그 시점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적어도 한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접종을 받으면 그 항체가가 감소하는 상황, 부정적인 효과 대비 항체가가 부스터샷을 통해서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추가 확산 우려가 여전한 만큼 방역수칙 준수에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현지 시각 17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고 로이터 통신이 자체 집계를 토대로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미국에서 1시간에 42명씩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셈이라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덮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난 한 달 사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사망자는 하루 평균 769명으로 올해 4월 중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62만여 명으로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많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4만 1,300여 명으로 2주 전보다 64%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대중교통 이용객의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을 4개월 연장합니다. 미국 교통안전청은 항공기와 철도, 버스를 이용하거나 공항 등 교통시설을 찾는 사람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침을 내년 1월 18일까지 추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3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교통안전청 대변인은 마스크 의무 착용은 대중교통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미 보건당국이 이르면 이번 주 백신 접종 완료 8개월이 지난 모든 미국인에게 세 번째 백신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있고 또 백신 효력 감소에 따른 돌파 감염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12일 미 보건당국은 면역 반응이 취약한 일부 사람에 대한 부스터샷을 승인하면서 일반인에 대한 부스터샷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Right at this moment, apart from the immunocompromised, which was just discussed, we do not believe that others, elderly or non-elderly, who are not immunocompromised, need a vaccine. 하지만 이 같은 미 보건당국의 입장이 며칠 만에 바뀌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백신 접종 완료 8개월이 지난 모든 미국인에게 부스터샷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델타 변이의 빠른 확산 때문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0만 명을 넘어서며 올해 들어 가장 많았습니다. 백신 접종 이전과 비슷한 발생 숫자입니다. 여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이자사는 지난 16일 미 FDA에 부스터샷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면서 자사 백신의 효과에 대한 1차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2차 접종 후 96%까지 올라간 백신 효과가 점차 줄어들어 6개월 후에는 84%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양원 거주자와 의료시설 종사자에게 먼저 부스터샷을 접종하고 일반인에 대한 광범위한 접종은 다음 달 FDA가 현재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백신들에 대한 정식 사용을 승인한 이후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은 1억 1천만 회분 이상의 백신을 다른 나라에 공급하고 있지만 미국인의 부스터샷 접종에 필요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이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대변인이 얼굴을 드러냈는데 변화와 관용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장악 이후 수도 카불에서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프간 전쟁 종료를 선언하면서 변화와 관용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 비판을 의식한 듯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او موږ دې ته په درناوي ګورو د ټولنې په ټولو هغه برخو کې سي موږ ټولنه اړتیا ورته لري ښځو فعال حضور ولري. 복장 규제 등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관용도 강조했습니다. هموطنای ما که در صف مقابل بودند چه ترجمان بوده چه فعالیت نظامی داشته چه در بخش‌های ملکی همکاری کرده ما همه را مورد عفو قرار دادیم. نمی‌خوایم با هیچ کسی برخورد انتقام جویانه داشته باشیم. 다만 각국의 대사관과 국제기구 등에 대해서는 안전을 보장하겠다면서도 기자들은 국가의 가치에 반해서는 안 된다며 통제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이 대중 앞에 얼굴을 드러내고 기자회견을 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탈레반은 또 과거와 달라진 태도를 보여주려는 듯 텔레비전 뉴스에 출연해 여성 앵커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통해서도 시민 인터뷰를 올리는 등 극단적인 이슬람 근본주의 이미지를 바꾸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에 이어 틱톡과 유튜브는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을 테러 조직으로 간주해 관련 계정과 콘텐츠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탈레반이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탈레반을 겪었던 아프간인들은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탈레반이 앞에서만 유화책을 내세울 뿐 이미 곳곳에서 여성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And 2 days I don't see any girls in the street in Kabul. They are afraid. They are scared from Taliban.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한 이후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탈레반이 여성의 취업과 교육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탈레반은 과거 여성의 사회활동과 교육, 남성 보호자 동반 없는 여성의 외출을 금했고 온몸을 가리는 부르카 착용을 강요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공개 채찍질을 해댔습니다. 여성 교육권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17살 하굣길에 탈레반의 총탄을 머리에 맞고 살아남은 최연소 노벨상 수상자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아프간 자매들이 심히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여학생들의 퇴학과 여성 근로자의 해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Many girls have been sent back from university. A lot of them have been asked to get married, at age 15, 12. 탈레반이 여성 앵커와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여준 지 몇 시간 뒤 국영TV의 여성 앵커 카디자 아미는 탈레반이 자신을 비롯해 여성 직원들을 무기한 정직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탈레반은 한 은행에서 여직원 9명을 집으로 돌려보내는가 하면 서부 헤라트의 대학에서는 여학생 출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이중적인 태도에 아프간인들은 치를 떨고 있습니다. If they were so keen on women's rights, they wouldn't stop Herat girls from going to university. They wouldn't stop women working in Azizi Bank in Kandahar, right? So these are two different narratives. Then I'm optimistic, but they have to walk the talk. Right now, they're not doing that. 탈레반 대변인은 머리를 가리는 히잡을 쓰는 건 자신들의 방침이 아니라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 따른 것이라며 여성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꼭 부르카가 아니어도 된다고 밝혔지만 공포했던 여성들이 구매에 나서며 부르카 가격은 10배 급등했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아프간에서 대피하는 미국인 등 민간인들이 공항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탈레반이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현지 미군 지휘부가 탈레반 측과 대화하고 있으며 적대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탈레반의 미국의 대피를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탈레반 측은 일단 이 같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탈레반이 아프간 내 미국인 등 민간인들이 공항으로 가는 길의 안전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Taliban have informed us that they are prepared to provide the safe passage of civilians to the airport, and we intend to hold them to that commitment. 또 미군 수송기가 미국 시민과 다른 외국인, 떠나기 원하는 아프간인들을 태우는 것을 허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재 아프간에 남아있는 미국인을 11,000명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같은 취지를 확인했습니다. 현지 미군 지휘부가 탈레반과 대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적대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had no hostile interactions, no attack, and no threat by the Taliban. We remain vigilant. We also have not experienced any additional security incidents at HKIA. 공항은 현재 안전하며 군용기와 제한된 상업 비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공항을 드나드는 미군 수송기를 시간당 한 대로 검토 중이며 이는 하루 5,000명에서 9,000명을 출발시키는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이번 달 말까지 수송작전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송기와 추가 병력을 투입해 4,000명가량의 미군을 일시적으로 주둔시키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이나 유럽에 주둔한 미군을 감축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유럽 등 지역은 미국이 아프간에 주둔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16일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의 국익이 없는 곳에서 미군을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이 있은 지 하루 후인 현지 시각 17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도 여기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말해온 것처럼 한국이나 유럽으로부터 우리 군대를 감축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So the president, as he has said repeatedly, has no intention of drawing down our forces from South Korea or from Europe. 또 한국과 유럽의 경우 내전이 아닌 시기에도 외부의 적에 대항해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오랫동안 미군의 주둔을 유지해왔던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지역은 미국이 아프간에서 주둔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 담당이자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인 마크 티센이 한국도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티센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이 이런 종류의 지속적 공격을 받는다면 미국의 지원 없이는 빠르게 붕괴해버릴 것이라며 우리 없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미국의 동맹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트윗은 지금까지 4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릴 정도로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티센은 후속 트윗에서 우리가 한국 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모든 미국 군대를 철수했다면 한반도는 재빨리 북한의 지배하에 통일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 군대가 여전히 거기에 있는 이유는 평양을 저지하고 그 결과를 막기 위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은 미국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방어할 수 없다. 그것이 우리가 거기에 있는 이유라고 적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다음 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50대는 대부분 화이자 백신을 맞을 전망입니다. 방역 당국이 국내 백신 임상시험 참가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백신 접종 완료 후 8개월이 지난 모든 미국인에게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예, 이번 주도 모두 백신 얘기였는데요. 위클리 이슈 잘 들었습니다. 바로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약물 복합체 기술은 약물에 항체를 붙여서 암세포 등 표적을 좀 더 정밀하게 타격하는 기술입니다. 네,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약물 복합체 기술 전문 기업인 인투셀의 박태교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처음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인투셀이라는 이름 어떤 뜻으로 지으신 이름인가요? 예, 회사 이름이 직관적이어서 잘 지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 예. 문자 그대로 세포 속으로라는 의미입니다. 네. 신약 개발 과정 중에 큰 허들의 하나가 흡수 문제입니다. 네. 우리가 평소에 찾는 두통약이나 고혈압 약 같은 저분자 물질은 세포 내 전달이 잘 되는 약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과정에 효율이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약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표적 세포를 잘 찾아가는 항체 등의 고분자 물질을 이용하여 쉽게 약물을 세포 속으로 전달하겠다는 의미로 인투셀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회사명 의미에도 잘 담겨 있듯이 이 인투셀은 약물을 세포 속으로 잘 전달하는 기술을 개발 중인 약물 복합체 전문 기업입니다. 약물 복합체 즉 ADC라고 하던데 용어가 좀 어렵거든요.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DC는 엔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의 약자입니다. 네. 우리말로는 항체 약물 복합체라고 부르죠. 네. 항체와 약물 두 가지 모두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의 장점만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한 기술이 바로 ADC입니다. 네. 항체의 장점은 암세포를 찾아가는 선택성이고 단점은 약효가 그리 뛰어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저분자 약물은 주로 약효가 뛰어나나 선택성이 부족해서 정상 세포를 잘 죽이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와 약물을 연결하면 두 가지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항체로부터 우수한 선택성을 얻고 약물로부터는 탁월한 약효를 취하는 것입니다. 예. 개념은 쉬워 보이나 이를 현실에서 구현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ADC 보유 기술 가운데 이 링커 기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링커라는 게 어떤 기술이면 어떻게 응용이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조금 전 ADC는 항체와 약물을 연결한 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두 가지를 연결하는 부분을 링크라고 부르고요. 그 기술을 링크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면 연결하는 부분이 두 곳이 됩니다. 네. 한쪽은 항체와 연결하는 기술이고 반대쪽은 약물과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른 기술입니다. 예. 항체 부분 연결 기술은 항체의 특정 부위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다루며 항체 연결 부위 자체는 혈액 내에서 안정해야 됩니다. 반면 약물 연결 부위는 마찬가지로 혈액 내에서는 안정돼야 하나 암세포에 가서는 끊어져야 합니다. 즉 안정성과 불안정성이라는 유연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게 어려운 기술입니다. 네. 안정성과 불안정성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네요. 우리 회사 기술은 OHPAS 즉 OPAS라고 기술을 명명했으며 약물 연결 부위의 기술로 범용성을 갖추고 있어서 플랫폼 테크놀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이동할 때는 붙어 있다가 암세포를 만나면 그제서야 이제 끊어져야 되는 아주 어려운 기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말미에 말씀해 주신 오파스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회사와 마찬가지로 약물 연결 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시애틀 지네틱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 기술이 지금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현재 시가총액이 약 30조에서 40조 원 전후로 움직이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기술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질소 원자를 통해 약물을 붙이는 기술이고요. 저희 회사의 기술은 산소 원자를 통해서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차이가 있군요. 예, 중요한 점은 산소 원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피놀기라는 그룹을 가진 약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투셀 기술의 사용 범위가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약간의 변형을 가하면 질소 원자를 통해서 연결도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은 이미 저희 회사에 발표한 논문으로 발표되어서 전문가의 검증을 받았습니다. 결국 인투셀의 기술을 이용하면
거의 모든 약물을 연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이러한 범용성 외에도 시애틀 지네틱스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불안정성을 극복한 기술이어서 앞으로 저희 회사 기술이 더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방금 이제 그 산소, 이 페놀기를 가진 그 고분자 약물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페놀기 약물이라면 우리가 언뜻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좀 대표적인 약물 한 두세 개만 좀 소개해 준다면요. 예, 알겠습니다. 페놀기를 가진 약물 중에 대표적인 약물로 디오카마이신 계열 약물과 아마니틴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예. 디오카마이신은 페놀기를 연결한 기술이 잘 없어서 문제였고요. 그리고 약물 자체가 가수분해가 되는 문제가 있어서 ADC로 지금 성공을 한 예는 없습니다. 약효는 네. 아주 뛰어난 물질이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저희 개발 후보 물질은 이 해결책을 적용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아마니틴은 버섯에서 유래한 독성 물질인데요. 역시 ADC로 성공한 예는 없습니다. 저희 기술로 아마니틴 ADC를 만들어서 현재 다국적 제약사가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네, 꼭 성공적인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인투셀의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한 파이프라인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저희는 워낙 이 중요한 오파스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과 재원을 투입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 파이프라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핵심 기술 개발용으로 연구한 헐트 ADC가 있고요. 최근 후보 물질을 확정하고 비임상에 들어간 고형암 치료제인 B7H3 ADC가 있습니다. 네. 우리 회사 링크 약물 기술은 거의 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항체만 손에 쥔다면은 몇 개월 이내에 개발 후보 물질을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 저희들이 연구를 개시한 DLL3 ADC는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올해 내에 비임상 후보 물질 도출이 가능할 거로 생각을 하고요. 의학적 미충족 수요가 매우 높은 소세포암, 소세포 폐암 치료제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네. 항체 약물 복합체의 부분은 보통의 신약 개발, 즉 항체 자체 개발이나 저분자 약물 개발보다는 약 3배 정도 비용이 많이 드는 분야라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최근 개발 후보로 확정한 B7H3 ADC는 6146번으로 코드 번호가 붙어 있는데요. 네. 6번은 우리 항체를 나타내는 번호이고요. 네. 146번처럼 만든 물질이 개발 후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 실로 엄청난 노력을 통해 개발 후보가 탄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좀 전에 설명해 주시면서 이 AD 기술로 개발하는 신약은 기존 신약 개발보다 3배 정도 비용이 더 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인 건가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ADC가 이 항체 약물 링커 3가지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이 가운데 뭐 가장 중요한 기술은 또 어떤 거라고 볼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비용 문제로 말씀을 드리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항체 자체의 개발 비용이 우선 있을 거고요. 저분자 약물도 우리 인간의 그 건강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그 개발 비용도 포함되는 거고요. 예. 그것을 연결한 것이니까 ADC 자체도 개발해야 되니 대략 그 정도로 어렵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더 복잡해졌기 때문에 난이도도 더 올라갔을 것이고 또 스텝이 길어지니까 낮아진 총 수율까지 포함하면은 아마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항체, 약물, 링크 기술 모두 두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은 난이도는 있겠지만 셋 다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기본적으로는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 중에 어느 하나도 그 과락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네. 항체 부분은 지금 추세를 보면은 개발 중인 것만 약 1000개 이상이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링크 약물 부분은 현재 몇 개 안 됩니다. 겨우 조금 전 설명한 걸 비유를 하자면 과락을 면한 상태라고는 할까요? 네. 다시 말해서
현재까지는 링크 약물 기술의 제약으로 다양한 링크 약물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다행히도 저희 기술은 범용성이 있어서 이 점에서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들이 적용해 본 결과 암세포와 정상세포 사이의 선택성이 우수하고 다양한 약물을 붙일 수 있는 등 여러 가지의 장점이 발견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앞으로의 그 인투셀의 성장 전략도 궁금한데요.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보면 무궁무진한 그런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예, 조금 더 그 앞으로의 전략도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은 우선 당분간은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예. 저희 회사 자체는 인투셀은 항암제를 선택을 했고 그 중에서도 ADC에 집중을 합니다. 네. 저희 플랫폼 기술이 상업적으로 성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예. 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기술 수출과 공동 연구 등을 통해 회사 기술의 장점을 부각할 예정입니다. 코스닥 상장을 통해 회사 성장의 발판도 곧 마련하겠습니다.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체적으로 승인받은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개발 전문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하나의 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최근 정확히는 2020년 10월인데요. 길리아드에 비인수 합병된 이뮤노메딕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이 회사는 자체 개발한 약물인 트로델비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21 빌리언 달러, 즉 26조 원이라는 큰 액수로 거래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국내에서도 그런 사례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인투셀이 꼭 그런 사례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서 국내 바이오 생태계에 제언하실 게 있다면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한 해에 수십 개에서 100여 개 이상의 바이오 벤처들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현상이긴 하지요. 그렇지만 그쪽으로 바이오 인력들이 대거 몰려 들어가서 기존 회사들이 인적 구성 면에서 성장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단적인 예로서 대학의 관련 학과의 인원 정원 같은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적인 여러 제도는 많습니다만 창업한 후 3 내지 5년 된 회사를 부스트업 시키는 전략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 창업 후 몇 년이 지나면 공간이 300평에서 400평 또는 500평까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예. 그럴 만한 공간을 임대할 만한 곳이 잘 없습니다. 네. 사실 투자받은 돈으로 운영되는 바이오 벤처 회사가 땅을 사고 또 건물을 짓고 하는 식의 여력은 일반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창업 후 몇 년간 성장해 왔고 또 평가를 해서 될성부른 나무라고 판단이 된다면 더 키워줄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회사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폭넓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부작용은 줄이고 약효는 높이는 인투셀의 기술이 난치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투셀 박태규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름을 이용해 고온으로 조리할 때 생기는 초미세 분진, 이른바 조리흉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졌는데요.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 물질을 피하기 위해서는 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리 시 뚜껑을 덮고 요리를 하거나 창문을 열고 또 요리가 끝난 후에도 10분에서 15분 정도 환기시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